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직 공무원 한국사 심화과정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69쪽이고요. 교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고대국가 형성기, 그래서 연도의 중요성, 형성기와 그 다음에 발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연도를 몇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3년 나제동맹, 그 다음에 이제 371년에 근초고왕, 고국원왕 전사, 그 다음에 433년에 나제동맹, 그리고 발전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백제 4세기, 고구려 5세기, 그 다음에 신라 6세기,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 요 때쯤이겠죠? 475년에 한성 함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성이 함락되기 이전은 백제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5세기 고구려가 강하면서 한성을 함락했고, 신라와 관련해서는 진흥왕 때 554년 관산성 전투를 얘기했죠. 관산성 전투는 사실 신라에다 넣는 것보다는 백제가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가 554년 성왕 때 말이죠. 관산성에서 성왕이 전산한다. 그러면 554년 이후에는 한강유역은 누가 장악한다? 신라가 장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475년 이전은 백제, 475년 이후에 어디야죠? 고구려, 그다음 554년에 신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까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제 이 이후에 백제와 신라가 이제 라이벌이 돼가지고 642년에는 말이죠. 대하성이 함락된다. 하나 좀 줄일까요? 이 정도에서 할까요? 642년은 대하성 전투가 있었다. 그래서 그 대하성의 함락은 사실 그 신라로 봐서는 대단히 고립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69쪽 보시면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신라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요 직전에 고구려는 수와 당과 연속으로 이제 특히 수나라와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거 고구려의 수당 전쟁입니다. 거기 69조 보면 7세기 십자용 외교의 대립 이렇게 돼 있죠. 6세기하고 지금 요 대하성 함락은 지금 7세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요 발전기까지 해서 신라 6세기죠. 그럼 7세기는 어떤 상황인가?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신라를 기준으로 보면, 신라 입장에서는 한강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고구려와도 친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당시 백제와는 지금 라이벌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는 자연스럽게 수나 당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백제는 바다 건너 외와 연결하고, 고구려는 수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 동북아에 떠오르고 있는 유목민족 돌궐과 교류합니다. 교류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수당 전쟁과 해서 이렇게 십자용 외교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제일 먼저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612년의 일이죠. 대표적으로 살수대첩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국난극복사에서는 마주 얘기하는 거죠. 고구려 수당 전쟁입니다. 69쪽에 보면 그 7세기 외교 대립의 구도를 지금 해놨어요. 지도에다가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배경입니다. 강력한 수나라의 압박을 받은 고구려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영양왕 때 요충지인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수나라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침입 때는 이제 수문제의 침입이었는데 이거를 격퇴했고요. 그 다음에 살수대첩입니다. 별표 3개죠. 수양제의 2차 공격도 요동성 그리고 대동강에서 저지되었으며 우중문의 30만 별동대가 평양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수와의 전쟁이 보이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어 살아 돌아간 자가 2,700에 불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과 수나라는 그 후 두 차례 더 침략이 왔습니다만은 고구려에 격퇴되었으며 지나친 국력섬으로 나라가 멸망합니다. 예, 612년에 살수대첩이 되겠죠. 살수대첩. 뭐 이건 뭐 너무 유명하니까 뭐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뭐 113만 명 이상을 동원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운하를 판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남쪽 강남 양쯔강에서 저 어디야 황하를 거쳐가지고 탁군, 지금의 어디입니까? 탁군이 저 베이징이거든요. 거기까지 대운하를 연결한 이유가 탁군에서 출발하거든요. 원정군이 그들의 그 보급품을 나르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어마어마 100만 명 넘는 군대,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부대 한 200만. 그럼 뭐 토탈 따지면 300만 가까이 될 거라고 추정하는데 당시 고구려 인구가 많아도 한 300만 정도밖에 좀 추정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고구려가 이기죠. 특히 그 30만 별동대 중에 살아 돌아간 자가 2,700명에 불과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이후에 고구려는요, 여기 이제 그래 안 써놨습니다는 그들의 유골을 가지고 거대한 탑을 쌓대요. 그 중국인들의 유골, 사망자들이 많을 테니까 그 유골로 거대한 그 승전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당나라가 들어선 이후에 고구려와 외교를 하면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탑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유골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요새 뭐 미군 유해 송환 지금 뭐 남북이 북한하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최근의 일만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게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거기 사료로 제가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시 아주 수나라 우중문을 갖다가 조롱하는 그런 시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한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의 지도를 먼저 넣어놨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70쪽 볼까요?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은 당의 침입에 대비해 만주 동북 쪽의 부여성에서 서쪽 요동반도 끝에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이 천리장성 별표 3개 하시고요. 69쪽에 보면 보이시잖아요. 저기 부여성에서부터 쭉 해서 비사성까지의 천리장성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천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만리장성처럼 쫙 쌓다 그건 아니에요. 고구려의 여러 산성들을 마련해서 요충지 산성들을 중심으로 선을 그은 거지 직접 뭐 이렇게 성을 쌓거나 그건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요령성에는 백암성 보이잖아요. 아주 이렇게 성 쌓는 데 있어서는 이 산성 쌓는 데 있어서는 이 고구려가 귀재였죠. 살수대첩에서도 이걸로 승리한 건데요. 그래서 천리장성의 위치는 정리하시고 고려시대 때 가면은 거란의 침략을 이후에 고려도 천리장성을 쌓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국내에 있다는 게 거의 정설로 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아니었다, 만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님 분의 한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연개소문의 천리장성은 만주에 있었다 정리하시고 당나라 태종이 침입했으나 안시성 전투에서 패하고 물러난 게 645년입니다. 이 안시성 전투의 대승, 당태종의 침략 야욕을 꺾었습니다. 안시 성주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뭐 양만춘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야사로 전해지는 거고요. 성주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안시 성주죠. 그에 대한 기록은 당시 최고의 그 대대로 대망리지 연개소문에게도 대들었다고 끄떡없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제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 자료에 보면 참 재밌는 자료가 있어요.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그 사마르칸트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이죠. 사마르칸트의 아프랍시아 궁전 벽화 유적이 일부 남아있는데 거기에 그 오른쪽 2명 고구려 사신이라고 외국 사람들은 주장하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우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 깃털 난 게. 예.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1번 설명문죠. 벽화 속의 모자의 새의 길, 이걸 조우관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조우관을 꽂은 두 명의 인물은 연개소문이 보낸 고구려의 사신이라고 추정되는데, 학자들은 이 벽화가 640년에서 660년 사이, 즉 고구려와 당나라의 대립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신라인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7세기 중엽 고구려가 사마르칸트에 있는 중앙아시아까지 외교 활동을 넓혀 당나라를 견제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고구려의 그런 노력들을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왜? 신라와 지금 이번에 지금 보면 645년 안 썼습니다만 612년 살수대첩, 그리고 당나라 645년 이 두 번의 싸움에 의해서 당나라는 귀중한 교훈을 얻어요. 뭐죠? 단독으로는 고구려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태종은 자기 죽으면서 아들한테 유언을 절대로 고구려 원정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죠. 자치통가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신라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도 지금 상당히 지금 두 번의 원정이 실패했거든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그 이해관계를 끌어낸 인물은 김춘추가 되겠습니다.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자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형성이 됐고 백제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과정 볼까요? 백제 무왕입니다. 이 무왕과 관련해서는 거기 관륵을 일본에 보냈다라는 거 나오는데, 우리 아까 성왕 때 겸익을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겸익은 천축국을 갔는데 관륵은 일본에 보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륵사를 창건한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새 미륵사지 탑이 지금 복원이 돼서 올해 안으로 또는 내년 초에 지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왕의 미륵사 창건 또 같이 알아두시고요. 의자왕입니다. 거기 2번에 보면 신라의 대하성 합천을 함락시킨 게 642년, 아까 대하성 함락욕이죠. 그리고 고구려와 화친을 맺고요. 고구려와 화친 맺은 게 이거죠. 이렇게 고구려와 화친을 맺은 걸로 이제 거의 보여주고요. 당항선을 되찾았어요. 643년입니다. 한때 국위를 크게 떨쳤어요. 그런데 한때 되찾았습니다만은 뭐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지속되지 못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하성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당항성을 공격해서 신라를 압박하는 상황이죠. 신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당 연합이 형성됐다는 거고요. 결국 만년에는 좌평, 성충 등의 충고를 무시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나당 연합군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계백이 5,000명의 결사대 이끌고 황산벌에서 이제 신라군과 대치했죠. 5번 이겼다고 해요. 그리고 뭐 거기 보면 뭐 관창이라고 하는 화랑도 등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비성을 함락함으로써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당군은 웅진도독부란 걸 설치하고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부여융의 묘지명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죽었을 때 그 사람 소개서를 집어넣는데 돌에다가 새기거나 도자기로 만들어서 부여융의 묘지문은 남아 있어요. 자, 615년 정도에 태어난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백제는 이와 같이 대하성 전투까지도 갔습니다. 신라를 압박까지도 갔는데 국제 정세에 너무 약했죠. 그래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위기는 고구려죠. 드디어 백제가 멸망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내용입니다. 그 영양왕 때 수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소를 선제 공격했고, 거기 영양왕 때는요,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신집 5권을 편찬한다고 해요. 6이 100권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신집 5권을 편찬하는 역사서를 편찬했고요. 영유왕 때 2번 연개소문은 쿠데타 일으켰죠. 왕과 반대파를 죽이고 보장왕을 옹립합니다. 이미 6세기부터 귀족 연합적인 정권이 있었다 해서 왕권은 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장을 내세웠는데, 이때 연개소문이 대망리지와 대대로가 되어 독재를 했고,
왕권과 연결되는 불교를 누르고자 도교를 장려한 적도 있습니다. 영계소문의 도교 장려는 가끔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별표하시고요. 결국 당태종의 침략을 막아냈으나 영계소문이 죽은 다음 그를 이은 장남 남생과 남생이 이제 막리지가 되죠. 대대로가 되는데 대막리지가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요. 동생들과 내분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당은 안동 도읍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4번이 중요하죠. 당은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란 걸 두어 문무왕을 대도독에 임명해서 한반도 지배야욕을 드러내죠. 신라에도 말 그대로 이게 저 당의 일개 지방의 정권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신라로서도 상당히 지금 통일했지만 위기죠. 요 과정. 그래서 이제 요 과정 이후에 이제 부흥운동이 있고요. 이 부흥운동과 관련해서 같이 우리가 정리하셔야 될 게 나당전쟁입니다. 그 결과가 신라의 통일이죠. 676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통일 과정에 갈 때 이제 각국의 부흥운동과 나당 경쟁이 맞물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부흥운동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백제의 부흥운동입니다. 거기 71쪽에 보면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해서는 그 지도의 오른쪽에 보이잖아요. 예. 지도를 먼저 보시면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지금 이렇게 부흥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 위치를 잠깐 보시고 결과 보세요. 백제 부흥운동의 결과. 왕자 풍은 백제를 지원하러 온 이 왕자 풍이 누구냐면 일본에 가 있던 의자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여 풍이 백제를 지원하러 온 외화 연합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맞섰습니다만은 백강 전투에서 패해서 부흥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이게 663년입니다. 백제의 부흥운동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합니다. 그 전개 위에 보면은 저 의자왕의 동생인 복신, 승려, 도침, 왕자 풍 이들이 이제 중심이었고 뭐 흑치상지 이런 사람이 있었죠. 흑치상지는 중국 당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장군으로서 이름을 떨치다가 결국 그곳에서 이제 누명을 쓰고 죽잖아요. 흑치상지입니다. 근데 고구려입니다. 이 고구려의 부흥운동 별표 3개 하시죠. 왜냐하면 이 고구려의 부흥운동은요, 신라의 나당전쟁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시면 고구려 부흥운동의 위치는 저 북쪽에 오골성의 고연무, 한성의 건모장 이렇게 좀 상당히 지금 압록강 지역과 그 다음에 황해도 지역에서 있었고요. 자, 그 전개 봅시다. 건모잠이 한성, 고연무가 오골성에서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을 왕으로 옹립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했으나 이 안승이 건모잠을 살해하고 신라의 투항하면서 실패로 끝났어요.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자, 보덕국이 성립한다. 별표 3개. 보덕국의 위치가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안승의 보덕국, 금마저라고 오른쪽에 나오죠. 고구려 부흥운동이면 고구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은 지금 당군이 장악했으니까 이 고구려 유민들을 백제 지역에다가 지금 보덕국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보덕국 보죠. 신라가 금마저 익산에 세운 나라로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674년에. 그래서 나당전쟁에서 안승을 따르는 고연무를 비롯한 고구려 유민들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통일 후에 결국 통일은 됐죠. 신문왕은 안승을 진골로 편입시키고 왕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금마저를 폐지하고 이에 반발하는 대문의 반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진압함으로써 고구려 부흥운동은 실패하고 맙니다. 중간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나당전쟁의 일환으로서도 진행되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는 뭘까요? 나당전쟁입니다. 신라와 당의 전쟁이죠. 일단 대표적인 게 거기 오른쪽에 보면 매소성의 전투입니다.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 및 거란 말갈병 20만을 매소성에서 대파했습니다. 675년이죠.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입니다. 기벌포는 오른쪽 지도에서 보니까 어디예요? 저 금강 하류 지역이잖아요. 충청도 지역. 서린기가 이끄는 당의 해군을 금강 하구에서 하구인 기벌포에서 괴멸시킨 게 676년입니다. 따라서 통일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요. 신라는 평양의 안동도읍을 요동성으로 밀어내고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땅을 차지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676년이죠. 예. 하지만 사실 그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이후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당장은 인정을 못 받고요. 어쨌든 삼국 통일의 의미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이 나당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주적 통일이다. 우리가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아니에요, 당나라. 당나라를 이겼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 이제 당나라는요, 저 서쪽에 티베트, 토번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어딥니까? 실크로드를 장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싸우던 주력군들을 빼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물론 그런 동아시아사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신라의 승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는 있죠. 외세의 기회로 대동강 원산만이 나면 영토가 축소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이 통일을 할 때의 자주적 성격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조금 뒤에는 북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서죠. 698년에 발해. 신라와 발해를 우리 합쳐서 남북국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남북국의 시대. 그래서 남북국 시대의 정치 변화 이렇게 됐습니다. 통일 신라의 발전인데요. 일단 거기 신라의 시대 구분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상식으로 알아두자면 삼국사기에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눕니다. 신라를. 주로 분류 기준은 신분으로 나눈 거죠. 즉 국왕이 성골이었던 왕들 진덕여왕까지를 상대라 보고, 그 다음에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왕이 되는데 그 후손들이 이 왕위를 잇는 무열계가 왕이 되는 것을 중대라고 하고, 통일기. 그 다음에 내물 왕계가 진골들이 왕위에 오르는 시기를 우리는 하대라고 부른다.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쓰고 있죠. 그래서 거기 디귿번 보면 삼국사기에서 통일 이유를 중대, 삼국유사에서는 하구로 나누는데 이 시기를 신라 역사의 큰 전환기로 보았던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국유사는 어떻게 봤느냐 이것도 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건 뭐 신경 쓰지 않으면 되고요. 삼국유사는 왕명, 고유왕명이냐 불교식 왕명이냐 중국식 왕명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삼국사기의 그 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잖아요. 거기 기역 통일 이후의 신라의 특징은 기역 보면 삼국 통일 이후에 영역이 확대되고 인구 증가 그리고 생산력 증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죠. 백성들도 부담은 줄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려 귀족, 백제 귀족, 신라 귀족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부양해야 됐는데 이제 백제 귀족 탈락했죠. 고구려 귀족 탈락했죠. 거기에 구성 인원들은 더 많아졌으니까 백성들의 부담은 적어졌을 겁니다. 그 통일 이후의 변화, 통일 신라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골품제가 약화되고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강화되는 과정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제 조금 있다 보면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왕의 권한은 강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왕권 전제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 반면에 귀족의 세력은 약화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신라 중대의 정치적 흐름입니다. 그걸 제가 그다음에 써놓은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 시기 왕대서 보죠. 일단 왕권 전제화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돼 있잖아요. 왕권이 전제화된다. 자, 태종무랑 김춘추입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죠. 직계 자손의 세습제를 확립해서 왕권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김유신의 활약으로 백제를 정복했고요. 불교식 왕명을 버리고 중국식 시호인 무열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태종 무열왕 때 보면 두 번째 보면 아들 문왕을 집사부 장관 중시름했는데 집사부란 기구를 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권이 전제화되는 과정에서 집사부의 역할이 크다. 집사부가 뭐냐? 옆에 설명 보죠. 진덕왕 때 설치가 됐습니다. 장관은 중시인데요. 뭐 경동왕 때는 시중이라고 바뀌기도 합니다.
역할 밑에 보죠. 기밀의 업무와 왕명 출납을 담당하고 전제 왕권의 방파제조 역할을 했고요. 고려의 중추원, 그 다음에 조선의 승정원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왕의 권한이 강화되니까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문무왕입니다. 30대 우리가 이제 보통 통일문무왕이라고 그러죠. 거기 2번 나당 전쟁을 통해 당을 축출하고 삼국 통일을 달성했다. 사후에 용이 되어 왜구를 물리치겠다 유언에 따라 해중농으로 대왕암을 만들죠. 이분은 그 유고를 바다에다가 이제 대왕암에다 장사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왕암으로 추정되는 곳이 지금 경주 앞바다에 있잖아요. 이 시기 거기 장해태자 예빈도의 신라 사절의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밑에 보시면 그 1970년 발견된 당나라 고종의 6째 아들 장화태자 이연의 모양이 그려진 벽화인데요. 각국의 외교사를 접견하는 내용인데 오른쪽 두 번째 인물은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와 넓은 통바지를 입고 머리에 새 깃털을 꽂은 조우관을 쓰고 있어 신라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바로 통일된 시기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장해태자의 활동 시기인 675년 9월 신라에서 견당사를 파견했던 기록이 있어서 신라 문무왕이 파견된 사신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신라가 이제 당과 아직은 전쟁 중인데 지금 675년이면 676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사절이 오고 가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통일 신문왕입니다. 이제 통일 이후에, 통일 문무왕 이후에 신문왕은 별표 3개를 하시죠. 매우 자주 물어보는 왕대사입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왕권 전제화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신문왕이라는 거는 좀 여기다 좀 써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왕권 전제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신문왕. 자, 일단 신문왕은 귀족 세력을 숙청합니다. 김은돌의 날을 지나봤는데 왕의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김은돌을 비롯한 여러 그 귀족들 나오죠.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장인 정도면 상당히 높은 아마 거의 상대등 정도 직위였을 텐데 귀족을 숙청한다. 가문사란 절을 완공했는데요. 그 만파식적을 얻었다라는 얘기 나오죠.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필인데 이걸 불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하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전설과도 같은 필이죠. 그걸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많이 이 얘기를 해요. 신문왕 시기를 만파식적의 평화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시대를 상징한다고 하는 거니까 좀 넣어놨고요. 지방제도입니다. 전국 구주 5소경으로 둬서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합니다. 구주 5소경 80쪽에 보면 구주 5소경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다시 짜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에 주를 9개 그리고 경주를 보완할 소경이라는 도시 5개를 만들게 되죠. 통일 전에는 2소경이었는데 이제 5소경이 된 거죠. 이러한 행정 개편을 한 사람이 바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다시 73쪽 오시죠. 지방제도를 개편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요. 주 밑에 백실직의 군 각각 태수와 현령을 파견했다. 외사정을 보내 감찰했다. 외사정은 지방관들을 감찰하는 그런 기구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중앙관제와 군제교육 관련해서는 유교교육 강화에서 국학 설치입니다. 별표 3개. 이 신라사에서 보이는 최초의 교육기관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그 명칭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국학을 설치했다. 대단히 중요한 그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국학 정리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통일 전에 육정을 폐지하고 중앙군을 9개의 서당으로 지방군을 10개의 정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구서당과 10정이라고 하죠. 10정과 구서당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그 지방군을 10개의 정의로 뒀는데 주가 모두 10개잖아요. 9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마다 한 정씩 두고 이 국경지대에는 2정을 둬서 10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왕의 경호 조직인 시위부를 확대 강화했다라고 나오는데 옆에 보시면 시위부와 육두품의 진출이라는 걸 제가 써놨는데
삼국사기 무관조에는 육정 구서당 같은 군대의 장군 36명의 자리에는 모두 진골귀족만이 임명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즉 신라는 골품제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골품을 올라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왕 시기에 확대된 시부의 장군 6명은 육두품 위에도 육두품에도 개방됩니다. 통일기 전제왕권과 육두품 세력의 연결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국왕 입장에서는 귀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육두품 세력 등용이거든요. 그래서 육두품의 등용 이렇게 되죠. 육두품 부상. 이게 왕권 전저의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사례로서 시입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군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승진시켰다고 봐야 되겠어요. 물론 이 골품제에 의해서 관등은 낮겠죠. 하지만 장군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장군의 역할하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노급 폐지했습니다.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죠. 그 다음에 수도를 거기 보면 이제 수도를 달구벌 대구로 천도하려 했으나 실패합니다. 신라는 천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도한 적이 없는데 백제는 여러 번 옮겼죠. 고구려는요. 졸본 집안 국내성 평양성으로 옮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신라는 옮긴 적은 없지만 옮기려고 시도한 적은 있었다. 신문왕 때. 그래서 거기 왕권과 육두품의 결합, 왕권의 강화로 진골귀족 세력이 약화된 반면 왕의 정치적 조언자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새로 육두품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 육두품은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데 아마 국학생들 중심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학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사에서 유학자들이 대두하는 시기 아마 이 시기로 보고요. 유학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언제일까요? 고려 시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시조가 어떤 그 조짐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밑에 사료 넣어놨죠. 만파식적설의 의미, 삼국유사의 내용을 해놨는데요. 그 설명 보죠. 만파식적의 전설은 불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필이니까 문무왕이 죽어서 동해의 호국령이 되었다는 전설과 함께 통일 후 국태 민안과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죠. 왕권 안정에 대한 염원 그리고 자신감이 반영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문왕의 만파식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 성덕왕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고 나오죠. 우리나라 역사상 별표 3개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제도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일하게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줬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준 건지 아니면 없는 사람이 진짜 토지를 준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인정한 건지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하고요.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만 당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735년에 별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735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왜 하필 이때냐 이거죠. 발해가 당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신라 보고 이쪽에서 저 발해를 공격하라고 이제 부추기겠죠. 그러기 위해서 신라를 좀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동강 이남의 영토는 너희 걸 인정해 줄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동강 이남의 영토 확보는 발해의 당 공격과 맞물려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자, 육두품 세력의 진출을 아까도 얘기했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죠,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신라 하대로 가는 거죠. 자, 신라 하대에 가서는 이와 같이 왕의 권한이 강화되던 것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데 그 조짐은 이미 중대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장권의 동요 나오죠. 뭐 경덕왕, 경덕왕 때 불국사 창건을 후원했고요. 75조. 해공왕입니다. 무열계의 마지막 임금이죠. 대공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는데 귀족들의 반란이 3년간에 계속됐고요. 그걸 96명의 각간에서 이거 96 각간의 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각간의 수가 뭐 그렇게 많았을 리는 없는데 그만큼 중한 귀족들이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읽어나 볼게요. 해공왕 10년에는
귀족파인 상대등 김양상과 이 김양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다가 이찬 김지정의 난으로 살해돼서 무열계가 왕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봤던 선덕왕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신라 하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신라 하대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 아까 삼국사기 72쪽에 보니까 무열계까지 왕이 끝나는 걸 중대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김양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물왕의 10대 손이래요. 그래서 내물왕계가 이제 왕위에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에서는 이때부터 신라 하대로 치게 되는 거죠. 780년 8세기지만 거의 뭐 9세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북쪽에는 또 다른 나라 발해가 건국이 되죠. 예, 발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자, 이 발해는 역사를 남기지 못한 나라입니다. 역사가 있었겠죠. 하지만 뭐 멸망과 함께 그것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는 고려가 이 역사를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현재 발해의 역사는 각국 역사에 이렇게 흩어진 거를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는 발해 매년 나왔는데 요새는 안 나오네요, 발해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도 시들해진 거예요. 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좀 그렇잖아요. 좀 쏠림 현상 있잖아요. 아니면 뭐 중국의 동북공정이 성공을 한 건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가끔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은 거의 똑같은 비슷한 내용,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해 줄 테니까 그걸 중심으로 보세요. 거기 75쪽 발해의 역사적 위치. 일단 고구려 계승을 했다. 거기 보면은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건국했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사료를 보면 발해가 우리 국가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그래서 발해 말갈의 대종은 본래 고구려 별종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구당서의 기록입니다. 근데 신당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갈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이 구당서 기록으로서 고구려 별종이다 이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발해 왕들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국왕이라고 자칭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준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리고 발해 국왕들은 독자적 연호를 썼어요. 대조영은 천통, 무왕은 인한, 문왕은 대응. 이렇게 연호를 썼다는 것은 독자적 연호를 써서 황제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북국 시대, 이거만 하면 별표 3개 하시고요. 동시대인인 최치원이 발해를 북국이라고 칭한 적이 있어요. 북국, 발해라고 안 부르고 북국. 18세기 실학자 유득공은 발해고라는 책에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했던 200여 년을 남북국 시대를 불러야 된다고 처음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북국이라는 표현으로 신라인들은 불렀다.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좀 민족의식이 강했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실학자 유득공은 남북국 시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시대를 부를 때는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고 실제는 통일신라, 발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순이죠. 남북국이라면서 통일신라라면은 통일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명칭이 지금 혼란인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으로선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네요. 기억해 두시고 76쪽입니다. 발해의 건국, 고왕 대조영입니다. 고구려 장군 출신이고요. 거기 말갈과 손을 잡고 당의 반기를 들었다가 2번이고요. 당나라 이해고의 군대를 천문령 싸움에서 결국 천문령 싸움 동그라미 하시고 발해 건국의 결정적 전투입니다. 좀 알아두십시오. 별표 하나 정도. 동모산이란 곳에서 정착해서 국호를 발해 연호를 천통이라고 했습니다. 동모산의 위치는요,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발해의 오경과 최대 판도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보면은 지금 거기 구국이라는 곳이 보여요. 맨 위에 있는 지도에 보면 구국이 보이죠. 이 구국이라는 곳이 결국 동모산입니다. 동모산이란 곳 위치를 대략 좀 알았을 것이고 밑에 보면 중국 사서는 713년 당나라 현종이 발해 군왕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진국이라고 칭하던 것을 발해 군 왕으로 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조영이 등극했고요. 그의 아들이 무왕이죠. 그래서 결국 대조영, 그 다음에 무왕, 그의 아들 문왕.
이 세 명의 왕대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들은 숙지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데 무왕을 보시죠. 영토 확장했습니다. 특히 요소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을 했는데요. 당과 신라를 견제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적극적 외교 추진, 일본에 국서를 보내서 수교를 했고요. 무역로인 일본도를 개설했습니다. 일본도 별표 3개. 예. 일본으로 가는 길이죠. 78쪽에 보시면 발해가 가지고 있던 교통로를 제가 지도로 넣어놨는데요. 일본으로 가는 길, 동경을 거쳐서 백길로 일본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처음으로 이렇게 수교를 한 게 무왕이다. 그래가지고 국서에 뭐라고 썼냐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가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국서에. 대당 강경책이죠. 별표 3개입니다. 장군 장문휴의 수군을 보내서 당나라 산동지방의 덩저우를 공격하고 자사였던 직책이죠. 위주인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732년이죠. 아까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성동왕 때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사료를 보면 발해 무왕의 산동 공격에 관한 게 쭉 있습니다. 거기 설명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을 보시면 4번. 당의 원병 요청으로 발해를 공격한 신라는 이때 막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신라가. 마침 산이 험하고 날씨가 추운 데다가 눈이 한 길이나 내려서 병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어 전공을 거두지 못한 채 돌아오고라고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날씨가 그래서 이제 졌는데 결국 이 얘기 뭐냐면 패한 것 같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고 당은 신라의 패강, 즉 대동강 이남의 소유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성동왕 732년에 되죠. 그러니까 이 발해 무왕의 덩저우 공격, 그리고 대동강 국경선 확보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죠. 이때는 그러니까 신라와 발해가 크게 충돌했네요. 77쪽에 문왕입니다. 자, 문왕 이름 대운문데 이번에는 문왕은 신라와, 왜냐하면 이제 신라와 이제 슬슬 교류가 시작돼요. 무왕 때가 아니라서. 그래서 신라와의 교통로인 신라도를 열었다고 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78쪽에 보면 신라도가 보입니다. 주로 동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는 길이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왕은 일본도, 문왕은 신라도. 그렇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수도를 여러 번 천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이렇게 뭐 외우지 마세요. 동모산에서 중경, 상경에서 동경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도를 많이 옮겼다. 옮긴 그 화살표는 오른쪽에 표시하는데 그걸 뭐 몰라도 좋고요. 일본에 보낸 국서에 자신을 고려궁할 시하다. 별표 3개. 아니 아까 무왕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국서에서 고구려 옛 땅을 회복했다고만 했는데 문왕은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을 고려국왕, 고구려 왕이다 라고 칭했습니다. 또 다른 국서에서는 천손이라고 자랑했어요. 하늘의 자손이다. 근데 이게 천손을 자청했던 게 광개토대왕 비부터 나오잖아요. 추모한 거에서부터.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이 이제 발칵 뒤집어지죠. 연마 천황은 우린데 왜 네가 이게?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좀 티격된 적도 있습니다. 문왕의 딸인 정효공주 묘지문에는요, 황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황상. 그리고 이것은 발해가 내부적으로는 황제란 칭호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왕 때요, 당나라의 756년에 이제 그 안사의 난이 있었는데 이때 안사의 난을 틈타서 영토를 확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인 주자감이 설치된 게 또 문왕 때죠. 그러니까 문왕은 치세가 길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사의 난을 틈타서 요하까지 영토를 확장한 사람 문왕. 국립대학인 주자감이 설치 문왕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다시 한번 당나라의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혼란기에 요하까지 영토 확장, 국립대학인 주자감 설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밑에 보면 묘들이 잘 안 보이고 그러다가요 10대 선왕입니다. 선왕. 이때 이제 신라는 하대로 들어갈 때죠. 선왕.
9세기죠. 선왕이라는 왕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 선왕 이후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잖아요. 선왕과 해동성국에 제목을 붙였는데 그 이후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발달하는 겁니다. 영토 확장이 이제 선왕의 대표적인 거죠. 건호를 건흥이라고 하고요. 말갈족 대부분을 복속하였고 요동으로 진출해서 최대 영토를 확보. 요동 진출 별표 3개입니다. 발해의 전성기를 이룩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지금 발해의 그 판도가 보이잖아요. 요게 선왕 때다. 그래서 당은 13대 왕인 현석 시기에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칭합니다. 그 전에는요, 아직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그냥, 선왕, 선왕 때 해동성국을 칭했다라는 그런, 아직도 그런 교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선왕 이후에 해동선국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행정조직도 5경 15부 62주란 지방제도가 완비된 것도 바로 선왕 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왕대사 정리했죠? 그럼 그것과 맞물려서 보죠. 발해의 대외관계인데 당과는 무왕 때 대립관계죠. 문왕 때 친선관계로 바뀌고요. 일본과는 끝까지 우호관계고요. 신라와는 잘 볼까요? 대립도 하고 교류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남북한처럼. 오늘 남북한 뭐 교류도 하고 대립도 하잖아요. 연평 해전이 일어나서 싸우기도 하고 지금은 또 왔다 갔다 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립. 당의 견제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적대관계였으며 발해 무왕 때 당을 공격하자 신라가 발해를 공격한 적이 있고요. 쟁장사건이니 등재서열 사건 등으로 대립했어요. 쟁장사건. 당나라에 간 사절단이 누가 더 앞장서느냐, 누가 더 앞에 앉느냐, 이걸 쟁장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재서열 사건. 오른쪽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누가 1등으로 하느냐, 발해가 되느냐, 신라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류가 있어요. 상설교통이 신라도 문왕 때죠? 이게 개설됐고, 사신이 교환된 적이 있으며, 무역 등이 이루어졌고, 신라 말에 발해가 거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원조를 요청하게 돼요. 물론 신라는 거절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돌궐과는 친선관계. 그 다음에 말갈. 발해의 지배층이 대부분 말갈족인데요. 거기 흑수 말갈 같은 독립된 말갈족이 있어요. 흑수 말갈은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나요. 그래서 발해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당나라가 흑수 말갈을 자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발해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무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등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흑수 말갈이라고 하는 복속 안 하는 말갈족도 있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표로 넣어놨어요. 발해와 신라의 교류를 제가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일곱, 여덟 이렇게 쭉 그 교류 쪽이 있었죠. 그걸 좀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쟁장 사건 이런 걸 거기다 집어넣어놨고요. 자, 발해는 멸망합니다. 갑자기 멸망합니다. 신라와는 달라요. 신라는 하대가 많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쇠락이 발해는 갑자기 멸망해요. 그거 보세요. 9세기 말을 고비로 귀족들의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국력이 좀 약화된 지구가 보였는데 사실은 916년 거란이 세운 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된 게 926년이 되는 거죠. 발해의 멸망입니다. 최근에는 발해 멸망에 대해서 뭐가 제기되고 있어요? 백두산 화산 폭발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발해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926년 발해 멸망인데요. 이 발해의 부흥운동도 있었어요. 그 발해의 부흥운동과 관련해서는 거기 기억만 잠깐 보죠. 발해 유민들은 압록부 일대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켜 후 발해국을 세웠는데 뒤에는 열시의 정한국으로 바뀌었으나 거란에게 멸망했다. 그래서 후 발해국, 정한국 같은 것, 발해의 부흥운동이 계속됐다. 그만큼 뿌리가 있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고려에 투항한 왕자 대광원을 거기 보죠. 왕자 대광원을 포함한 5만여 명의 발해인들은 고려로 망명해서 고려 지배층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이들에게 대시성을 하사하죠. 그 79쪽에 보면 고려사 기록인데요. 발해 왕자 대광원의 투항한 그 구절입니다. 보죠. 934년 발해국 세자죠. 세자 대광현이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내투하니
그에게 왕계라는 성명을 내려주고 왕치성을 하사해 준 거예요. 왕실 호족에 식계했다. 특별히 원보라는 관직을 내리고 백주, 황해도 백천을 지키게 했으며 발해 왕실의 제사를 받들게 했다.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벼슬을 내리고 군사에는 토지와 집을 내려주는데 차등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해가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증거로 내시는 거죠. 유민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민들을 거의 왕족의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그만큼 서로의 그 뿌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되겠어요? 그 오른쪽 그 설명 보시면요. 대광현의 후손들, 고려에서 큰 활약을 합니다.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거란의 1차 침입 시 안용진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수 이름이 대도수인데요. 대광현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고요. 뭐 근거는 제시 안 하고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 침입 시 큰 활약을 한 대금칠한 장군이 있는데 역시 대도수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발해의 대시들이 고려에서 귀족으로서, 지배층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영순 태씨가 됐죠. 지금은 이 태씨가 돼가지고 영순 태씨란 본 하나로 아마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태씨가 활동하는 시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 발해의 역사 우리가 살펴봤어요. 발해는 지금 봤지만 왕대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무왕인지 문왕인지 구별하는 것. 그 무왕 시기의 싸움이라면 문왕 시기의 화평인데요. 그 특징들을 구별하는 것. 예. 그리고 그 밖에 뭐 몇 가지 것들, 뭐 이런 것들 거기 나온 것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봤던 발해와 통치사 남북국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남북국의 통치 체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잠깐 보고 오늘 마무리 짓죠. 역시 제도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한 게 다시 반복되니까 그것만 좀 정리하죠. 거기 집사부의 기능 강화, 왕권 전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집사부 다시 한번 여기 집사부 왕의 권한을 강화하던 집사부. 그 다음에 신라의 중앙 관부를 쭉 써놨는데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거고 제가 그냥 참고해서 넣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라고. 근데 이거 만드는 것도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요, 그 중에 우리 가장 먼저 신라의 관부가 만들어진 게 병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버풍왕 때 설치 병부. 예.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근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쭉 가보니까 고려와 조선은 병부, 이부, 호부, 예부 이렇게 불리잖아요. 근데 신라에서는 조부, 승부, 예부, 창부, 영객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불렀어요. 아직은 중국화되기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구주 오소경 아까 신문왕 때 마련된 거 밑에 설명했고요. 구주의 장관 명칭은 좀 보도록 하죠.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전에는 주의 장관을 군주라고 불렀어요. 군사지도자가 나왔겠죠. 통일된 문무왕에는 총관이라고 보내면서 약간 이제 문관적인 행태를 띠다가 신라 하된 원성왕 때는 도독이라고 불리죠. 완전히 문관으로, 그러니까 지방행정장관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군들이 나가다가 이제 행정요원들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보면은 거기 상수리제도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나왔죠. 지방제도와 관련해서 상수리제도인데 지방의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중앙에 불러 올라간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경이 설치됐죠. 경주가 지역적으로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소경. 구주 오소경입니다. 밑에 보면은 자료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 소경을 넣어놨으니까 그거는 뭐 그냥 참고하시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소경의 설치 목적만 보세요. 거기 니은에 보면 뭐예요? 수도의 편제성 보완이고 디귿에 보니까 각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도 뭐 이거잖아요. 뭐 뻔한 얘기인데 하나 꼭 아셔야 될 것은 고려시대에도 삼경제도가 있습니다. 평양을 서경이라고 하고 근데 이 고려의 그런 이 경들은 풍수지리에 입각한 거예요. 반면에 지금 신라의 오소경은 풍수지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행정적 기능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군사제도는 십정과 구서당 얘기했잖아요. 이게 십정과 구서당도 아까 문무왕 때
신문왕 때 십정과 구서당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중앙군 구서당과 관련해서는 예, 거기 민족융합적이라는 별표 3개 하시죠. 왜냐하면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또는 보덕국인으로 각각 편제해가지고 중앙에 왕의 직속기구로 만들었다는 것은 민족융합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해의 통치체제는 자세한 건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왕을 황상이라고 불린 적이 있고 거기 2번에 보면은 발해 여러분 81쪽에 보면 발해의 삼성 육부제도를 거기다 표를 집어넣었는데 이게 당나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명칭과 운영에서는 독자성을 유지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독자성이 보이고요. 특히 발해의 중정대라, 우리 그 81쪽에 보면 중정대라고 하는데 관리 감찰이잖아요. 알아두시고 아까 신라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사정부란 게 있었잖아요. 예, 기억하시고 다시 80쪽에 보면 그 위에 부분에 보면 7번 동그라미 7번에 각 지역의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 파견한다고 그랬죠. 사정부는 중앙의 감찰기구라면 외사정은 지방의 감찰기구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좀 몰라서 제가 얘기를 하고요.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을 주자감이라고 한다. 뭐 그 정도. 지방행정조직은 거기 5경 15부 62주 선왕 때 설치가 됐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군사조직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 요거를 기억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 제도사죠. 좀 어렵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너무 좀 어렵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제도사가 중요한 거는 고려와 조선이거든요. 거기서 넘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좀 넘어가셔도 무방하고요. 지금 언급된 부서들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진도를 좀 맞추느라고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좀 복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